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시사 정창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혁신당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 광장에서 릴레이 만배를 시작했습니다. 황운하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 총장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망 포함해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큰 가운데 정부가 지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정책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3월 18일 화요일 정책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언제쯤 날 것으로 예상되나요? 지금 선고 날짜나 결정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 후반 20일이나 21일에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데요. 재판관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 기일이 잡힌 오늘도 평일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쟁점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평일을 이어왔고요. 아직 재판관들이 각자 최종 의견을 피력하는 마지막 판결까지는 돌입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통상 판결은 선고일 전에 마무리되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같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 당일에 이뤄지기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 1시간 전에 판결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 재판관 중 일부가 중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요. 대통령 탄핵 심판인 만큼 국론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이견을 노출하면서 선고하기보단 선고가 늦어지더라도 토론을 통해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어 늦어진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여야의 여론전은 강해지고 있어요. 네, 민주당은 헌재가 실체적 쟁점보다는 절차적 적법 요건을 따지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을 뿐 8대0 만장일치 탄핵 인용이 확실하다고 주장하면서 삭발과 단식, 가두행진, 천막 농성 등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밀란이 일어날 거라고 선동하고 있다며 만약 기각 결정이 났을 때도 승복하라고 압박하고 있고요. 일부 여당 의원들은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 이후에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과 야당은 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 대통령 측에선 윤곽근 변호사가 선고 전에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어요. 네,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병원과 교실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어제 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그동안 썼던 글들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책임도 동료에 대한 존중도 전문가로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 넘쳐난다. 정말 내가 알던 제자와 후배들이 맞느냐. 이들 중에 우리 제자와 후배가 있을까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은 겸손하면 좋으련만 의사 면허 하나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도 오만하기 그지없다. 네. 내가 아플 때 그리고 내 가족이 아플 때 이들에게 치료받게 될까 봐 두렵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고요. 우리는 무엇보다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고 믿을 만한 전문가가 아닌 이기심에 따른 의료 시스템 붕괴의 원흉으로 비치고 있다. 현재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쓴소리를 한 건 이대로 가다간 의정 갈등을 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정부는 의대 학장들이 제시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 3,058명 동결안을 이달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하는 걸 전제로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네. 정부가 한 발 양보했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가 강경한 기조를 굽히지 않아 대치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정책 현안도 살펴보죠. 여야의 국민연금 개편 논의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여야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돈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 대체율 43%에 며칠 전에 합의했을 때만 해도 합의안 도출이 임박한 것으로 보였지만 실무 협상에서 또다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고 있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의 합의 처리 문구를 반영하는 문제와 네. 자동 조정장치 도입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여야 특위가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 만큼 야권의 우세한 구도기 때문에 합의 처리 의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연금특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만큼 구태여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느냐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미 이번에 보험료율은 높이고 받는 돈은 조금 줄이기로 했는데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민주당 안이었던 소득 대체율 45%를 44%에서 다시 43%까지 저항을 감수하고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양보해서 합의될 것 같으면 조건을 또 내세우고 있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 장난하듯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데요. 만약 이 자리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탄다면 오는 20일 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대로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여파에 휘말리면서 개혁안이 또다시 표류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을 각오해야 한다며 임원들을 질책했는데 그만큼 삼성이 느끼는 위기의식이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재용 회장은 최근 임원 대상 세미나에서 우리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는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다. 경영진부터 사직생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내부의 경각심을 강조한 이 회장의 메시지가 외부에 알려진 건 처음인데요. 그만큼 삼성전자를 둘러싼 위기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회장이 직접 교육 영상에 등장한 건 아니지만 성우 내레이션을 통해 삼성이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 경영진부터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삼성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임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다가 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2017년부터 세미나를 중단했는데요. 올해 삼성이 전방위적 위기에 휩싸이자 이를 9년 만에 부활시켰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임원들에게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라고 새겨진 명함 크기의 크리스털패도 전달됐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삼성의 성과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범용 AI 반도체부터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TV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하락했고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의 엔비디아 납품도 계속 미뤄지면서 시장에 우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휴전안에 대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통화를 한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 플로리다에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현지 시간으로 18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나 오전쯤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보길 원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18일에 그런 대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확인했는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이끌어낸 30일간 휴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동의한다면서도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반대하는 것을 넘어 나토 체계까지 문제 삼으며 협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 의제가 될 사안을 일부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양측 간 특정 자산의 분할과 관련해 이미 대화를 하고 있다. 영토와 발전소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발전소는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러시아의 유리한 일방적인 종전을 경계하는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안전 보장을 위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30개국은 지난 15일 화상 정상회의를 한 데 이어 20일에는 군 수뇌부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의 휴전 가능성에 대비한 평화유지금 파병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은 어제 외교장관 회의에선 미국을 향해 러시아를 믿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 63조 원의 추가 군사 지원을 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날씨와 교통정보 듣고 정책시사 이어집니다. 전격 시사 출근길 날씨 정보입니다. 대설특보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시기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은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6.8cm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전남, 경상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발효 중이고요.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의정부와 강원 화천이 14cm, 서울 강북 13, 당진구, 서산과 장수는 4에서 5cm의 적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늘 눈이나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적설 1에서 8cm가 대부분, 많은 곳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에서 최고 2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10에서 최고 40cm 이상이고요. 서울, 인천, 경기는 1에서 5cm의 눈이 오늘 예보됐습니다. 비로는 전국이 5에서 40mm입니다. 기온도 낮아 춥겠습니다. 꿀샘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레 목요일 아침까지 대부분 아침 기온 0도 이하가 많겠고요. 바람도 강해 체감온도 더 낮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대전, 제주 7도, 대구, 광주 6도 등입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2도로 오늘보다 더 춥겠고요. 목요일 낮부터 서울 14도 등으로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현재 서쪽과 남해안, 제주에 강풍특보, 전해상 풍랑특보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 기온 0.5도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최영우였고요.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 씨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폭설로 열차 운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의정부 경천철입니다. 모든 구간에서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폭설 때문이니까요. 다른 교통편 이용하셔야겠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이고요. 안진터널 부근의 사고는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남한성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안성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문수 1터널 부근인데요. 3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당진 부근이고요. 서울 쪽 1차로가 사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서울은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쪽인데요. 정릉 램프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종암 분기점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적 인터뷰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의 장외 여론전이 한창입니다. 조국혁신당 릴레이 만배를 시작했다고요? 예. 어저께 시작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삼보일배를 했었는데요. 네. 이순신 장군 동상에서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삼보일배를 했었는데 그걸 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헌법재판소 그 주변에 이제 보수 집회 참가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그 경찰청에서 그런 의견을 전달해 와서 삼보일배 대신에 네.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릴레이 만보라는 것은 하루에 대략 한 3,000배쯤 하면 네. 3일이면 9,000배, 4일이면 12,000배가 되는데 어저께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뭐 3, 4일 하면 10,000배쯤 하지 않을까. 그때쯤이면
선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릴레이로 이제 만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삼보일배, 릴레이 만배 이렇게 절을 하는 방식. 이 부분은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좀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조국혁신당은 이제 지난주부터 광화문에 이제 조국혁신당 천막을 설치를 하고 네. 야오당들과 함께 매일매일 윤석열 즉각 퇴진 또는 즉각 파면을 위한 집회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 집회에 나오신 수많은 시민들께서 그분들 만나면 그분들이 집에 있으면 도저히 불안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이 집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비로소 집에 가서 좀 잠 좀 잘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간절한 마음을 전달해 주시거든요. 그분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정말 하늘에 좀 닿게 하고 네. 또 그분들이 좀 마음을 놓으시더라고요. 그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마음이 놓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좀 마음을 그래도 잠시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또 헌법재판소에도 그분들의 시민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좀 전달해드리는 그 수단으로서 정성을 모아서 절을 드리는 것 이것이 네. 간절한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표출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만배가 마무리되는 3, 4일 후는 뭐 탄핵 심판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탄핵 심판 선고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걸로 보세요? 저는 그 결론은 정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제 선고를 2, 3일 전에 그 선고일을 고지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고지가 조만간 있을 걸로 보고 고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전원일치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그 8인 체제이기 때문에 8인 체제 하에서 6명 이상의 찬성 의견. 네. 근데 나머지 두 분이 또 반대 의견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국론 분열이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께서 최대한 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전원일치 과정을 로 지금 가는 과정 아닌가. 그래서 좀 늦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또 네.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내용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제 시비거리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게 큰 극심한 혼란의 원인 단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피청구인 특히 피청구인 윤석열 쪽에서 제기한 여러 절차상의 문제들에 대해서 네. 그 부분을 결정문에 그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좀 완벽한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문을 쓰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론에는 문제 없고 다만 네. 절차적 정당성이라든가 아니면 이견을 모으는 이런 그렇죠. 과정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군요. 그렇죠. 네, 국민의힘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그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한 총리 탄핵 이후에 그 임명되었던 헌법재판관들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최상목 대행 임명한 그분들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 일정을 계속 늦춰보려고 하는 그런 것 아니겠냐. 또 그 의결 정족수 문제를 혹시 이제 헌법재판소가 얘기한다면, 네. 그러면 의결 정족수 문제면 더구나
한 총리 탄핵이 이제 각 의결 정족수 문제로 각하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최상목 대행 임명한 두 분의 헌법재판관 그 문제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승복하나요? 네,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게 불복 절차가 있질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누구도 승복 안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다만 이 본질이 조갑재 논설위원이신가 그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를 해가지고 그래서 민주주의도 크게 후퇴하고 경제도 크게 후퇴해서 온 국민이 피해자가 된 상황인데 그건 마치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살인 강도를 저지른 그런 범죄자에게 법원이 무죄 판결하면서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승복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승복하겠냐는 질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게 해야지, 그 피해자인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 국민의힘이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속내는 윤석열 탄핵에 불복하려는 빌드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승복 메시지를 이렇게 비판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윤석열의 이제 비상계엄 선포라든지 내란 행위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동조하고 옹호해 왔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복을 해야 될 헌재의 탄핵 심판에 승복을 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이거나 국민의힘인데 엉뚱하게 자신들은 승복하겠다. 그러니 야당도 승복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 그 진정성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탄핵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지지층에게 전달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불과할 뿐 진정성이 전혀 없다. 그것을 이제 지지층 결집해가지고 오히려 탄핵에 불복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차분하게 헌재의 결과를 기다린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승복 메시지를 좀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이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제 국민 통합이나 정치 경제의 안정 이걸 위해서 전직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 내란죄로 일시적으로 석방은 됐지만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재판에서 어떻게 하든지 유리한 그 포지션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일련의 행동을 하는 것이 모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결국 탄핵 인용될 경우에 계엄이 위헌위법했다. 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명령 이런 것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건데 그런 것을 인정하는 순간에 본인의 내란죄 형사재판에 대해서 모두 자백한 것처럼 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할 리가 없을 것 같죠. 없겠죠. 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적반하장이죠. 국민의힘 에게 오히려 물어봐야죠. 탄핵이 인용되면 그 당시에 계엄 선포 당일에도 계엄 해제 의결에 고의적으로 불참하고 이후에 윤석열 계엄 선포 또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계속 동조하고 옹호한 국민의힘이 민영사상 책임을 지겠냐 이로 인한
우리 민주주의 후퇴, 경제 후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냐. 또 내란 옹호 정당으로서 정당 해산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정당을 해산할 의사가 있는가. 이걸 국민의힘에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사안은 좀 조국 혁신당에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인데 교섭단체 요건을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자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민주당의 지난 총선 때 김민석 의원이 약속을 공약을 했던 사안이어서 민주당에 약속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 여러 차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섭단체 요건이 20석이 된 것은 유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교섭단체 문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비민주적 독재적 발상에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이제 정상화해야죠.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적용해 볼 때 우리나라처럼 교섭단체 요건이 엄격한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양당제의 폐해를 고착화하고 다당제 다원화, 다양성 이런 것이 보장돼야 될 그런 정치 문화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이 뒤늦게라도 발의를 한 것은 다양스럽게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공식적으로는 당론 발의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어서 네. 그 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조속히 당론 발의해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게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왜 지금입니까? 민주당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지금은 이제 범야권이 연합해가지고, 즉, 탄핵 찬성하는 세력들이 전부 연합해서 다수파를 만들어가지고, 내란 세력과의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크게 승리해야만이, 정권이 교체된 후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고, 또, 대선 자체도 그래야만이 큰 승리가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범야권이 연합하는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또 이른바 원탁회의 때 나오는 여러 야권들의 공통의 의제 중에 정치개혁과제가 항상 포함되게 되어 있는데 정치개혁과제 중 사실 대표적인 것이 결선투표제하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이거든요. 이게 정치의 다양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선투표제와 교섭단체 완화라는 정치개혁과제를 민주당이 우리도 개혁 의지가 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조기 대선 국면을 가정해서 조국 혁신당이 범야권 통합 경선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했었는데 완전 국민 경선 왜 필요합니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에서 보다 확실하고 또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완전 국민 경선 오픈 프라이머리가 필요하고 특히 이제 야권에서 현재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이른바 비토층 때문에 지지율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범야권이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어떤 역동적인 그런 경선 과정, 역동적인 후보 선출 과정을 거친다면 상당 부분 지지층 확장,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집권 후에도 이른바 연합 정치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걸 위한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뚜렷한 주자가 없다 보니까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오히려 굉장히 역동적일 수 있거든요. 네. 또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역동적인 과정이 예상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 쪽이 이제 좀 높은 지지율로 1위를 달리다 보니까 이게 후보 선출 과정이 아무 감흥이 없을 수 있거든요. 사실상 추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비춰질 경우에 이 투표 전략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당내 경선이 아니라 오픈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네. 그런 완전 국민 경선 방식이
흥행에도 도움이 되고 거기서 뽑힌 야권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후보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필요성에서 제기한 것이죠.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손해볼 게 전혀 없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손해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민주당이 끝내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현재 그 이른바 민주당 내의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다른 분들, 다른 주자들, 신삼김이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이 다 이에 대해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또 다른 야당도 공식적으로 환영 의사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분들끼리 찬성한 분들끼리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를 어떤 그 하겠다는 합의에 대한 공동 선언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설득 또 민주당을 설득을 하면 그러면은 저는 뭐 민주당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민주당의 손해를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상김이라고 언급하신 부분은 비명계에 말씀하시는 거죠? 뭐 비명계인지는 뭐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신삼김이라고 세 분의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분들을 언론에서 신삼김이라고 표현하고 이분들이 다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국혁신당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이제 부적절하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저는 뭐 그 이유를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게 탄핵 심판 지금 변론이 완전히 종결이 됐고 저쪽 피청구 쪽에서 변론 재개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해서 변론이 완전 종결될 상황이어서 선고만 남겨둔 상황입니다. 즉 대리인단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후보 등록 마감일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선고가 안 됐으니까 출마하면 안 된다? 그 무슨 합리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 서상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온 삶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외무고시 합격해서 그래서 그 외무공무원으로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시험에 다시 도전해 사법시험 합격하고 첫 직장이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겠다면서 민노총 법률원에 가서 거기서 5년 동안이나 일을 했고 그 뒤에도 서울시청 법무담당관이라든지 뭐 이런 이른바 변호사로서 돈 버는 일에 조금도 관심이 없이 공적인 가치를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행정 경험도 쌓고 법률 전문가이기도 하고 또 구로구에 오래 산 구로 사정에 밝은 그런 적합한 인물인데 이분이 탄핵 선고가 늦어진다고 그래가지고 출마를 하면 안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조국혁신당은 그런 굉장히 좋은 인재, 우수한 사람을 발굴을 해서 이제 국민들께 선보이고 선택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인데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은 좀 인지도가 낮아가지고 그 점을 몹시 아쉽게 생각했었는데 일부 언론에서 이렇게 서상범 후보의 출마의 적절성 말도 안 되는 합리성이 전혀 없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주니까 오히려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지도도 말씀하셨는데 이 곱지 않은 시선의 배경에는 이 국회 대리인단 활동을 정치 활동의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선도 좀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의 뜻이 선거의 뜻이 전혀 없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뭐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당에서 사실 구로구청장 후보를 적절한 분을 찾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던 차에 후보 등록은 임박해 있는데 그런데 서상범 변호사가 구로구에 산다라는 그런
그 얘기를 듣고 당의 이 선거 실무를 책임지는 어떤 분께서 네. 그러면 이분이 한번 출마 어떨까? 근데 출마하려고 할까 해서 그 한번 말을 건네봤는데 이분이 생각이 없다고 하셨다가 그러다가 근데 조국혁신당 당에서 명령을 한다면 내 선거에서 지든 득표율이 낮게 나오든 그에 구애받지 않고 조국혁신당의 가치와 철학을 국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시키면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자기의 개인의 이익보다는 완전히 공적인 가치 우선해서 살아오는 뿐입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책시사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8시 정책시사 2부로 돌아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솔 결의문화연구소 김영조 소장입니다. 우리 문화가 지금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요. 헌술이라든지 이런 우리 문화들이 선전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문화를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 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제가 가끔 기사를 쓸 때 클래식이나 팝송을 쓰거든요. 서양 음악 듣는 거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훌륭해요. 저는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자주 듣거든요. 그러나 그거 듣기 이전에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 문화가 훌륭하고 좋은데 이걸 다진 다음에 외국 문화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우리가 잘 알 때 외국한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거지 우리 건 모르고 서양 것만 잘한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훌륭하게 볼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것을 먼저 안 다음에 외국 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제발 우리 문화가 왜 소중한지 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사랑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대설특보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시점에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서울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6.8cm의 적설을 기록 중이고요. 지금 대설특보 지역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과 전북, 일부 전남, 경상 내륙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간당 3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2에서 최고 14cm의 눈이 내린 곳이 있는데요. 오늘 이 눈이나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과 전라권을 시작으로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예상 적설 1에서 8cm가 많습니다. 더 많은 곳은 10cm 이상,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 5에서 최고 2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산지 10에서 최고 40cm 이상, 서울과 인천, 경기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비로는 전국이 5에서 40mm 예보돼 있고요. 모레 목요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0도 이하로 꽃샘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 낮부터 서울 14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전국의 추위가 풀리겠고요. 바람이 강해서 오늘 체감 온도도 낮은데요. 서울, 대전, 제주 7도 등 대부분 4도에서 8도의 분포에 그치겠습니다. 현재 서쪽과 남해안, 제주의 강풍특보가 전해상의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고요. 돌풍, 천둥, 번개, 우박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0.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번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나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야의 탄핵 선고 이후에 후폭풍 우려에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승복 선언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지난주 목요일 당대표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밝혔고요. 일요일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투톱이 공개적으로 천명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의 확고한 방침이다. 당론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금 국회 차원의 어떤 결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공동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보는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요. 그때는 4당 구도였는데 여야 원내대표 그 4당 원내대표가 다 모여서 공동의 합의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도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때 충돌로 인해서 4분이 저 세상 사람이 됐거든요. 예. 그때 여야 합의가 있었는데도 그럴 정도니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2017년에 비해서 지금 광장에서의 충돌의 그 정도가 훨씬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예. 윤 대통령은 좀 침묵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을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차분히 기다리면서 그 선고 때까지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겠다 하는데 윤 대통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결과를 봐야지 뭐 승복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냐. 뭐 그 이런 이후에 그 뭐 어제 저녁 무렵부터 그런 기사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어찌 보면 탄핵 선고 결과를 보고 마음에 들면 승복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불복할 수도 있다라는 그 해석이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지금 이제 선고가 임박해지니까 다들 이제 후폭풍을 좀 우려하는 분위기인데 이 어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여야 정치권이 광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아니다. 네. 오히려 설득을 하고 이래야 되는 상황이지 광장을 여야 정치권이 주도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얹혀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광장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양극이죠. 좌우의 양극인데 거기에 이제 정치권이 얹혀가게 되면 그는 정치의 실종이에요. 그건 정치인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광장의 열기에 얹혀가는 정치인은요. 스스로 정치를 포기해야 돼요. 왜 정치라는 게 그런 사회적인 갈등, 충돌 속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조정해내고 뭐 타협해내는 그 역할이 정치인데 타협 조정 기능 발휘는커녕 그런데 얹혀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치인은 적어도 리더 아닙니까? 리더인데 그런 대중적 열기에 리더가 아니고 그 따라가잖아요. 묻어가잖아요. 팔로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정치하면 안 되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게 단체 행동에 선을 좀 그었지 않습니까? 네.
이 강성 지지층들의 비판이 좀 많다 그래요. 네. 그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이제 반탄 집회의 열혈 지지층이 그 투톱 그 쌍권 네. 지도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왜 당신들은 광장에 안 나오냐? 왜 더 화끈하게 대통령 서포트를 못 하느냐? 이런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불만을 나타낼 수가 있지만 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겁니다. 지금 당의 모습,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자유한국당 시즌2 같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유한국당 시즌2. 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강성투쟁, 거리투쟁, 보수 광장에서의 보수 대결집 네. 뭐 이런 거였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아주 처참한 패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 당이 그 자유한국당 시즌2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문제의식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하니까 그 광장의 열혈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뭐 권성동 원내대표 입이 부르틀 정도다. 네. 부르텄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그 심적 고통을 감수하고 자유한국당 시즌2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탄핵 선고 이후를 대비하는 건가요? 그 이후까지도 보지 않고 정치하면요. 그건 무책임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그건 무책임한 거죠. 정치인으로서 전 자격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플랜 A로 가면 제일 좋죠. 예.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는 그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 세상 만사가 자신의 희망대로만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 플랜 A를 가장 선호하지만 그게 안 될 때 플랜 B로도 갈 수 있는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들도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뭐 맹윤이라고 불려지는 윤상현 의원이 네. 본인은 이제 각하 그다음에 그 탄핵 각하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원하지만 만에 하나 탄핵 인용돼서 조기 대선 판이 열리더라도 이른바 윤심 후보가 가장 유력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네, 윤상현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간에는 하나 그 윤심 정치 뭐 또 누구는 또 그걸 상황 정치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런 게 그냥 각자 그 상상의 영역이었는데 이제 좀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즌2 네. 이렇게 되는 상황도 가능한 시나리오인가요? 만약에 조기 대선판이 열렸는데 윤 대통령께서 누군가에게 좀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뭐 언론에서는 아무개가 윤심 후보다. 아무개가 윤심 후보다. 그러면은 현재의 어떤 그 흐름으로 봐서는 유력해 보이죠. 윤심을 업은 후보. 윤 대통령의 낙점을 받은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지금 어떤 이 상황 속에서는 가장 유력해 보이죠. 보이는데 그런데 그 윤심 후보는요. 이재명 대표의 최애 구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윤심이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지만 윤심이거든요. 윤심 후보 대 이재명이 되면 지금 이재명 측의 최애 구도는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 구도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 유승민 전 의원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망하는 길이다. 그렇죠. 자유한국당 시즌2 그건 필망의 길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얼마 전부터 이제 조기 대선판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뭐 빅4가 있다.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세훈, 김문수, 오세훈,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의 대결로 압축될 것이다. 제가 이제 1월 말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요즘 좀 이 여의도 바닥에 흘러다니는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이 저는 이 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본인의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윤심이 투영된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과 그게 이제 김문수 장관에게 투사가 된 그런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요즘 돌아다니는 얘기는 윤심이 김문수가 아닐 수도 있다. 아하. 윤심이 김문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마음을 저희들은 뭐 알 수가 없고요. 윤심이라고 하는. 근데 만약 그렇게 되면 이제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 윤심 후보 대 한동훈의 대결이 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보면 윤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된다.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어제 이제 SBS 인터뷰인가요? 보면 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 네. 약간 이런 부분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어제 그 TV조선 TV조선이요. 네. 저 봤는데 조금 입장이 그 선명하지가 않아요. 탄핵에 대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키고 뭐 하는 거는 중요한데 대통령과 함께 가자라는 것이 아까처럼 윤심 후보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가장 그 조기 대선판이 열리면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최근의 언행을 보면 제가 봐서는 조금 이쪽인지 저쪽인지 애매해요. 잘 모르겠어요. 예. 홍준표 시장 계속 한동훈 전 대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분은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하루 이틀 그런 게 아니고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분은 한동훈 대표가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문자를 보내니까 제 휴대폰에 등록돼 있지 않은 분하고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그랬어요. 뭐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탄핵이 인용됐을 때 이 친윤과 비윤 아니면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이런 부분의 분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어제 그 당원 단합대회를 하는데 비공개 강연에서 탄핵보다 더 무서운 게 분열이다 그랬는데 저희 당에서 탄핵 문제를 놓고 갈린 건 현실 아니에요. 이거 이미 그 현실이에요. 그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면 저도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구동존의를 해야 된다. 탄핵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누가 옳았는가 그 얘기하면 적전 분열이 돼가지고 그냥 이재명한테 어부지리 안겨주는 거고 만약에 조기 대선판이 벌어지면은 그 역사적 평가는 나중에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당의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런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그렇게 가야지만 그렇게 가도 쉽지가 않아요. 예. 광장의 지지층 보수 강성 지지층이 탄핵이 인용되면 반 이재명 정서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보면요. 그 이재명 대표의 한계가 분명히 보이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한계. 이 정도 판이 되면요. 거의 뭐 대세론 압도적 일강. 뭐 양자 가상 대결 이게 붙여봐도 그냥 그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 정도가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대통령 계엄이 잘못됐다. 탄핵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람 중에서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마음을 못 주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찌 보면 저는 그건 침묵하는 중도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조기 대선이 열리면 결국 어디로 어떻게 이 결집을 하느냐 그게 승패를 가릴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좀 박스권을 벗어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여론도 저는 나와요. 그거는 조사 기법에 따른 착시일 네. 수도 있다. 네. 그래도 저는 ARS보다는 이제 전화 면접을 더 신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숫자가 보입니다. 저희 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근데 여기서요.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선호하는가 이걸 주관식으로 물었는데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부울경도 마찬가지고 무려 41%가 의견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로 의견 유보 그 숫자가 나오는데 제일 높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텃밭. 여기는 소위 말하는 집도끼들이 제일 많다고 하는 영남에서 차기 대선 주자 관련해서 경북 그다음에 저기 대구 TK, PK 다 공이 41% 똑같았어요. 제일 높아요. 그만큼 민심은 아직 미정이라는 거죠. 2030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몇 차례 저는 요동을 칠 거라고 봅니다.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 선고가 관심입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글쎄요, 뭐 저는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 네. 다음 주는 나올까요? 네, 저는 뭐 다음 주까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 시점, 아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 이런 것들도 고려가 될까요? 한덕수 총리 거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선고가 내려지면 기각일 텐데 그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정계선 또 조한창 두 분 그거 무효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주장이 이제 대통령 탄핵 반대 쪽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럼 좀 불필요한 시비가 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 한덕수 총리 그 탄핵 사유 중에 내란 동조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탄핵 결정문을 쓸 때 탄핵 사유가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 위헌 위법한 건지 아닌지. 근데 그 한덕수 총리의 내란 동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내란 동조 한 적 없다 하고 뭐 그 쭉 그 결정문에 그걸 쓰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 그 부분에 건드릴 수밖에 없다. 그거에 뭔가를 시사할 수 있는 대목도 나올 수 있지 않나. 그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재의 판단이 길어지는 건 좀 어떤 신호라고 보세요? 헌법재판소도요. 물론 이제 뭐 법리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한다지만 이런 사회적인 상황 이런 거를 그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광장의 열기가 거의 뭐 내전 일보 직전 상태로 이렇게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양측에 뭐 흔쾌한 승복 선언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심이 없으면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예. 한동훈 전 대표 얘기 좀 여쭙겠습니다. 최근의 공개 행보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는 부분인가요? 정치를 다시 공개 활동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분이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 뭐 이선 후퇴하겠다 그런 얘기 한 적 없고요. 뭐 공개 활동을 다시 시작한 거고, 그리고 뭐 북 콘서트, 그다음에 뭐 종교 지도자 예방, 뭐 또 청년들과의 오늘도 뭐 오후에 대구 경북대학교에 가서 청년들과 그거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일상적인 정치 활동으로서 하는 거죠. 하는 거고 이제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또 그때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석방되니까 한동훈도 뭐 예정됐던 북 콘서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그랬다는데 네네.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원래 그렇게 그 예정돼 있던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네. 언론에서 이제 막 손익계산서를 따져 보면 네. 한동훈 전 대표가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왔어요. 어떠십니까?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가장 이제 대척점에 있으니까 그런 거고 또 한동훈 대표에게
저희 당의 그 열성 지지층이 이제 일부가 또 이제 배신자 뭐 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거의 무명 검사 시절에 국회 나와서 한마디 한 게 그분에 대한 딱 이목을 집중시켰단 말이에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 윤석열을 만들어주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국민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는데 저도 그때 그걸 들으면서 막 그냥 가슴이 울렁울렁 하더라고요. 네. 저분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아주 쉬운 얘기지만 나름대로의 굳건한 철학 속에서 나온 게 아니냐. 요새 이제 무슨 일부에서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계몽주의 사상가 중에 장자크 루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루소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법에만 복종한다. 왜냐?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다.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법에만 복종한다. 이게 계몽주의 사상가 루소가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윤 대통령의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보면서 저분은 단순한 뭐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를 넘어서 공화주의자구나. 그런 그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또 윤 대통령 캠프에 들어가서 좀 도와드리고 했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저는 윤석열 정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윤석열 정신을 진짜 지킨 사람은 윤석열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럼 뭐에 충성해야 되죠? 국익을 또 무슨 대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충성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작 윤석열 정신을 지킨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한동훈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배신자라 하는 거는 전 굉장히 군사부 일체 뭐 상강오륜 이런 전근대적 기준 잣대를 들이미는 거다 이렇게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극복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이제 배신자 프레임을 넘어서 또 검사 정권에 대한 거부감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뭐 그 검사 때 썼던 칼과 앞으로 쓸 칼이 살인도에서 활인검으로 바뀐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그 법률가로서의 얘기는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무슨 가상화폐 얘기라든가 한평생 복지통장 문제라든가 민생과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세금 거고. 뭐 이런 세금 문제. 그다음에 또 이제 최근 같은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이영훈 담임 목사님 만나 뵙고 또 어제는 조계종 가서 그 진우 스님 총무원장님 만나 뵙고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한 작은 그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거니까 그 검사 때 그거는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하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죠. 검사 한동훈이 아니고 정치인 한동훈이구나. 그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왔고 앞으로 더 변할 거라고 봅니다. 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거 여야 공방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거는 뭐 그렇게 한 원인이 뭐 규명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외교부에서는 그 외교 정책적 문제, 뭐 정치적 문제 이런 문제는 아니고 산하연구소의 보안 규정 때문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뭐 신뢰할 만한 정보인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외교부에서 그렇게 확인해서 우리 당국에서 확인해 준 거니까 그런 것 같고. 근데 하여간 묘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우리는 뭐 계엄, 뭐 탄핵,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트럼프로의 정권 교체 묘한 시기에 이렇게 돼서 좀 이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봐서라도 빨리 정치가 정상화돼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 물론 이제 이 외교부 발표 이전인데 현실성 없는 핵 무장론도 좀 원인으로 꼽으면서 이제 국민의힘 쪽의 그 핵 자강론 이런 부분을 좀 비판했습니다. 근데요, 작년 저희 당의 7월 전당대회 때 일부 이제 후보들이 이 자체 핵 무장론을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일본식으로 일본이 지금 그 이 우라늄 농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사용 후 그 핵물질 재처리가 가능해서 플루토늄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여차하고 시작하면 한 3개월 내에 핵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돼 있어요. 핵 보유국은 아니지만 예, 응급 상황 핵 잠자력을 갖고 핵 있다는. 잠재력이죠.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다. 이거는 한미 간에 우리가 미국의 신뢰를 더 얻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걸 솔루션으로 제시를 했고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도 그 비슷한 쪽으로 왔어요. 그 비슷한 쪽으로. 일부 우리도 의원이 예, 이제는 일부- 얘기할 때가 됐다. 핵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예. 이 탄핵 결과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기각 각하됐을 경우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는데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뭐 지난주엔가 네 분이 그 줄 기각됐는데도 민주당은 뭐 사과 않잖아요. 유감 표명 한마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한국 정치를요. 그 동네 축구보다도 못하다. 예. 저희들 어렸을 때 그 골목에서 동네 축구하면 심판 없이 다 해요. 그러면 좀 싸우기도 합니다. 핸들링인지 아닌지 손에 맞았다 안 맞았다 뭐. 근데 그거 가지고 주먹질한 적 없어요. 심판 없이 그 얼라들이 꼬마들이 그 축구를 해도 그거 갖고 주먹질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정치 보면 그 동네 축구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비슷한 결인데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 예산 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발의하는 법안은요. 꼭 어떤 그 상황이 닥쳐야지 그거를 그 상황을 자신들에게 당리당략 측면에서 좀 이용하려고 꼭 이런 법안을 발의하더라. 평상시 이런 사건과 무관하게 그러면 저분들이 정말 저런 게 필요하구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 추구 신념 속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진정성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텐데 꼭 이런 상황이 조성됐을 때 당리당략 차원에서 그거 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예. 논평을 네. 안 하시는군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야 모두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리고 저 국민의힘은 그 특검법에 대한 일관된 입장이 있거든요. 검찰 수사가 일단락 됐는데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미진한 게 여러 가지 발견이 되면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서 특검을 검토한다. 이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지금 검찰이 그냥 열심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파장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명태균 씨 측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네. 이 여권의 유력 주자들이 또 해명을 해내고 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이 정치적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수사니까 그 수사 당국과 또 그런 의심을 혐의를 받는 분들 사이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통해서 풀 문제라고 봅니다. 네. 네. 오늘은 좀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초에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달 상호 관세 시행을 분명히 하면서 기존 무역협정 대신할 새로운 협정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한미 간의 현안,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이죠. 1월 초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기타 지정국가에 추가했다고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먼저 민감국가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말 그대로 미국의 정책이나 이런 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걱정이 되는 국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 자국의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 중국, 러시아, 이란, 네. 북한 늘 우리가 듣던 그런 국가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테러 지원국들, 테러와의 전쟁을 하니까 이런 국가인데 느닷없이 우리 동맹국인데 그 미국은 한국의 유일 동맹국이거든요. 그런데 민감 국가로 됐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랑 뭔가 크게 갈라지는 거 아니야? 이제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과거에도 한국이 민감 국가로 지정된 적이 있습니다. 1986년에도 있었고요. 네. 1988년 뭐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더 큰 틀로 보면 정부 간의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 미 에너지부가 이런 소위 핵 정책이라든가 이 주요 원자로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산하연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통제 이런 측면에서 더 강력하게 특정 국가들을 지정을 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뭐 민간 국가가 지정이 됐는데 정부가 왜 뭐 몰랐냐 가만히 있느냐 그러는데 사실은 네네. 미국이 뭐 통보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들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모르고 그것도 또 정권 교체기에 바이든 행정부가 해놓고 나중에 알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 공방이 됐는데 저는 이제 이 정치권이 이런 걸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미국한테 더 큰 레버리지를 지어주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통보나 협의 절차가 좀 있나요? 그런 거는 이제 자기네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만큼 이제 한미 간의 그런 소통 루트라든가 그런 게 좀 약했다고 봐야겠죠. 어떻게든지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서 밝혀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미국에게 그럼 왜 민간 국가로 지정을 했느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얘기는 밝히지를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관찰 국가에다 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이게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초에 했다면 이미 이제 1월 20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니까 정말 끝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이 걱정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핵 제조 능력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거가 현실화되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도 좀 나름대로 약화될 거고 사실 만약에 한국의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보유하려고 할 거고
타이완도 보유하려고 할 거고 이제 핵 도미노 현상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확장 억지를 한 거거든요. 한미 간에 바이든 정부 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못을 박아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경선 과정에서 그 주변 참모를 통해서 한국이 뭐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한국에 주한미군을 네. 저렇게 놔둘 거냐. 이제 이런 가운데 민감과 문제가 탁 튀어나오니까 문제가 지금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기타 지정 국가는 가장 낮은 단계라는데 이것이 갖는 의미는 좀 뭔가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적성 국가들 분명히 있죠. 소위 네. 악의 축이라고 하는 국가들, 그다음에 네. 테러 지원국들 이런 국가들하고는 조금 다른 그 느낌을 주는 그 국가군입니다. 네. 전체로 25개가 지금까지 있었고요. 만약에 네. 한국이 4월 15일부터 이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26번째 국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전에 미국은 약 50개 국가도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네. 방첩국에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판단해서 여기는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한 건데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크게 무슨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국가가 어려운 시기고 북한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고 있는 시기고 이런 시기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굳건한 한미 동맹, 포괄적 동맹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건데요. 실제로 미국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다음에 타이완 이런 데도 민간 국가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핵을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다 이렇게 네. 돼 있잖아요. 그런데 NPT 체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관찰국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고 미국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타이완 같은 경우는 이제 양안 문제, 중국의 그 대만 침공이나 충돌, 그다음에 TSMC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꼭 너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용어 자체도 그렇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런 게 벌어졌고 우리가 몰랐다.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더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뭐 타이완 사례를 보면 좀 관심 국가다. 네, 뭐 이런 네. 좀 그 지켜보는 최하 국가. 단계라고 한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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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수님이 조금 행간해서 언급은 해주셨지만 지정 이유가 가장 궁금합니다. 일단 뭐 외교부는 지금 산하연구소의 보안 규정을 지키지 않았던 부분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고는 있지만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게 핵 자강론 이런 것도 다 영향을 준 거 아니냐.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장 큰 틀에서는 그 핵에 대한 한국의 독자 노선을 좀 걱정하는 것 같다. 이제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자로 같은 부분은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시다시피 사고가 안 난 거의 유일한 국가거든요. 이제 원자력 발전이 뭐 중간에 중진화되고 이런 건 있지만 무슨 특별한 대형 뭐 누출 사고나 이런 건 안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나라고.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원자력 폐기 수순으로 갔지만 이제 새 정부 윤석열 정부는 들어와서 원자력은 중요한 동력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체코라든가 이런 데와 이제 이 상당한 액수의 원자력 수출 그 계약도 하고 이제 주요 이런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경쟁에 관한 그 국가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보안 문제, 예를 들면 산하연구소 협력연구원이 새로운 원자로 설계도를 가지고 어디로 출국을 하려고 그랬다. 그게 이제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게 지금 최근에 나온 가장 그 네. 근본적인 이제 원인으로 밝혀졌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는 이제 한국의 그런 그 소위 독자 능력 제고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거는 한국이 핵에 관해서는 미국의 해구산 그다음에 상호 그 협의에 의해서 그 협력체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미 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 에너지부라는 요 소위 특정 부처 단체에서는 그런 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에너지부라는 데가 이제 미국의 핵심 기술 산업들을 다 관장을 하고 에너지와 더불어서 거기 방첩국, 정보 방첩국이 이걸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벌어진 정도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계속해서 이거는 이걸로 인해서 한미 간의 과학기술 협력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벌써 그렇게는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것 같습니다. 하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우리 연구원들이 현지 방문이라든가 그쪽 뭐 연구소에서 한국을 방문한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형태의 제약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일정 기간 시정되지 않는다면 4월 15일 이후에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약간 경쟁이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체코 원전 수주할 때도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좀 원천 기술 문제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계속 우리 수자원공사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미국 정부 입장과 기업 입장은 또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큰 흐름도 들어 있을 수 있겠다. 다만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뭐 우리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정 조치를 요구를 하고 동맹 관계에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따르지 않냐. 우리가 잘 관리를 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걸로 완화가 된다면 좋은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제 실무적으로 실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 방향으로 하여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다음 달 15일이면 발효가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정이 확정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뭐 특별히 갑자기 달라지는 거는 없어요. 그것 그렇습니까? 때문에 이제 연구소 간의 교류, 뭐 학술 교류,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약을 받게 되겠죠. 특히 이제 한국이 일정하게 또 기술을 갖고 있지만 뭐 원천 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은 이 민감 국가, 기타 지정 국가지만 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거쳐야 되는 허들들이 단계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계는 그걸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이게 갑자기 돌출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과학기술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들을 다 이제 와서 뒤엎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놔둔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뭐 거기까지 이런 세세한 것까지 뭐 모든 트럼프 행정부가 다 파악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 더 강력하게 전개될 소위 한국에 대한 관세 압박이라든가 뭐 주한미군 그 주둔군 분담금 문제라든가 이런데 이것도 중요한 그 틀로 레버리지로 활용할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게 에너지부에서 이제 관할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핵 이런 부분은 이해가 하겠는데 이게 첨단 기술 분야 뭐 이런 분야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그 사실은 이제 미국 에너지부가 이런 민간 국가 지정하는 더 큰 틀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부처가 있는데 뭐 국토안보부
부에는 또 안보라는 말도 들어가잖아요. 네. 뭐 에너지부 이런 데가 사실은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나 이런 데 있어서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산하 17개 연구소가 과학기술 첨단 부분을 다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 최근에 이 AI 열풍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 관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걸 내는 연구소가 많기 때문에 이 상당한 정도로 다른 분야보다 더 관여를 많이 한다. 정부 정책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계에서 좀 염려를 한다. 이 네. 말씀을 과학기술계 하시는 거고요. 염려가 제일 지금 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지정이 됐다가 해제된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설명이 되면 좀 이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특정 사안 때문에 민감 국가로 지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된다거나 또는 해소를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나 그런 장치가 마련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완화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 국가 대 국가의 틀도 있지만 그런 이제 보안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라든가 어떤 특정 사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 얘기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부 장관도 가서 이 말씀을 하셨고 네.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미국이 떨렁 이거를 그렇게 돼서 잘못된 거네 이렇게 해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거하고 다 연계돼서 가면서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임 행정부가 한 거를 딱 안 했지만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잘못된 거라고 했다면 잘못된 정책을 너무 많이 했다 이래서 바로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걸로 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효용 가치가 일정 부분 한국과의 교섭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죠. 이제 여러 백그라운드가 지금 좀 있는 걸로 보이지만 예를 들면 무슨 문제냐? 미국에 이제 연락을 해서 소통을 하면서 그러면 이게 보안 규정이 문제 너희들이 많이 위반을 했다. 뭐 그러면 그걸 우리 다 해소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네. 좀 그 정도 하면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더 큰 틀에서 하고 있다. 이 뭐 핵 문제, 핵무기, 핵 제조 문제라든가 만약에 이제 이런 쪽으로 이게 연결이 됐다고 미국 정부가 생각을 하면 그거는 또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한미 동맹이고 미국도 계속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제 좀 섭섭한 거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통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오해가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 부분을 할 테니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바라보는 다른 나라가 이게 한미 간에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라는 인상을 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는 뭐 완전히 별개가 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의 간극을 좁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나 국민들은 아니 뭐 2달여간이나 정부가 알지 못했어. 이건 좀 얘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이 상황적으로 봤을 때 다소 비판의 강도는 좀 약하군요. 네, 근데 그걸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그건 아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이제 이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민간국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 연구소 이제 한 부서 이 에너지부 차원에서 한다면 그거를 꼭 대외적으로 에너지부가 공포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통의 루트가 없었던 거는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주요 부서 그리고 또 그게 한국과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이런 아주 중요 핵심
연구 부분을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캐치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외교력이나 이런 데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그 특수 상황도 있고 미국의 또 정권 교체기라는 걸 감안을 해보면 이제 어쨌든 이 일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빨리 이거를 수습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상쇄시키는 노력. 이거를 만약에 미국도 체면이 있고 그러니까 그거 우리 잘못해서 취소하기 이러기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그게 저는 오히려 외교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어요. 네네. 발효까지. 좀 시간이 촉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예, 시간은 촉박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절차가 있을 거고요. 예,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사안으로 분류를 해서 이제 백악관이나 이런 데서 이걸 전적으로 다루기 전에는 이게 이제 특정 국가의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지금 갑자기 4월 15일까지 완벽하게 갑자기 시정이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입장은 계속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도 이 해석할 게 있으면 해석을 해서 알려주고 입장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형태로 이전에도 뭐 한 1년간 지정이 된 적도 있었고 2, 3년 지정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때 아무도 몰랐어요. 한국이 민간 국가로 된지. 근데 예전에도 그때도 몰랐죠. 왜냐하면 그거는 아주 작은 문제로 그 부처 차원의 문제였고 예를 들어서 80년, 81년에도 한국에 뭐 잘 아시다시피 광주 민주화운동 뭐 이후에 뭐 그 당시에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이런 혼란 시기 때도 한국을 민간국가로 지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관찰 대상국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 적대국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문제를 너무 크게 확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잘못되면 미국에 레버리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미국발 관세도 걱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 달 2일부터 상호관세 부과를 공언하고 있는데 이제 나라별로 관세를 협의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상호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우리한테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가 상호관세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호관세를 부과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각국마다 상황이 다른 부분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개별 협상으로 들어가겠다라는 큰 틀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같은 데는 우리가 이미 FTA가 돼서 99.2%가 사실은 지금 제로 관세인데 무슨 상호 관세냐 이제 이러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럼 FTA가 문제네. 그럼 FTA를 개정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는 일종의 협상 전략이다. 그래서 사실 루비오 장관이 이 상호관세 얘기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네. 그럼 이게 협상용이냐? 그랬더니 애매하게 무역 공정을 위해서 하는 행위다. 공정무역을 행해서 하는 행위고 협상용이라는 말은 이제 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지금 보시다시피 트럼프의 의지는 확고하죠.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우리한테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국가가 우선 대상이고 그거를 그 나라들과 1대1로 다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우선 상호관세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편관세 개념이잖아요. 이거를 부과를 하고 하나씩 상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년에 미국으로부터 8대 흑자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적어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들에게는 이런 스텝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의 주력 수출 상품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부분 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네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우선 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12일부터 지금 25% 관세가 네. 시행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자동차도 지금 25%를 공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국이 미국에 직접 수출하는 거는 7% 정도밖에 안 돼요. 반도체는 이제 부품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어디에 그걸 공급을 하면 그게 이제 완성품이 돼가지고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직접 수출로 잡히지를 않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IRA라는 법을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이제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여기에서 소화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잖아요. 왜 보조금을 줘서 여기다가 이거를 세우게 하느냐. 그냥 관세를 세게 하면 관세 안 물려고 들어올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가 우리의 주력 대외 수출품이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TSMC라는 거의 전 세계 파운더리의 뭐 80% 이상을 장악하는 이 대기업이요. 지금 1,000억 불 이상의 그 추가 투자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서 그럼 다른 나라도 들어와라. 봐라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저러지 않냐. 그런데 그거는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육지책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안전보장이나 이런 거와 다 연계가 되는 그런 메커니즘이고 우리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원천 기술과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그다음에 이 네덜란드 ASML의 그 노광 장비 뭐 요거에다가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가 빠질 수가 없는 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생태계 자체가 동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우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엄청난 수출을 하죠. 미국에. 미국의 흑자의 거의 뭐 40%가 자동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정리해 주시고요. 네, 완성차는 괜찮은데요. 부품에 관세가 들어가면 코스트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대미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뭐 알아서 준비를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너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좀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월 18일 화요일 정적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KBS 기자 정창준이었습니다.